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2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게 벌써 6년 전입니다. 처음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약국 정리하고 장례 뒷정리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슬퍼할 틈도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득문득 빈자리가 보이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 차려놓아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을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이 있으니 자주 올 수도 없고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때쯤 외로움이 진짜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봉사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박철민이라는 분이었죠.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죠. 봉사활동 중에 제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걸 보더니 슬쩍 다가와서 도와주더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자분이 이런 걸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자의 배려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날 봉사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철민 씨는 제 옆자리에 앉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약 사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평생 남 돕는 일 하셨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칭찬이 과하지 않고 딱 적당했어요. 게다가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봉사 관련 이야기였어요. 다음 봉사 일정이 언제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요. 그러다가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철민 씨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부인을 몇 년 전에 병으로 잃었다더군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본인도 외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도 혼자 사시죠?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아요. 익숙해졌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더 외로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철민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숙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도 여러 번 갈아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죠. 카페에서 만난 철민 씨는 정말 신사 같았어요. 제 의자를 빼주고 음료 주문도 챙겨주고 이야기하는 내내 제 눈을 바라보며 귀 기울여 들어주더군요. 정숙 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난 게 제 평생의 아쉬움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너무 설레는 거 아닌가, 나이도 있는데 이러는 게 우스운 건 아닌가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철민 씨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저를 특별하게 대해줬어요. 외로움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 저는 그때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철민 씨와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역업을 했어요. 중국하고 동남아 쪽으로 물건 수출하는 사업이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창 때는 직원만 30명도 넘게 뒀습니다. 은퇴한 지금은 연금이 넉넉하게 나와서
걱정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철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저녁에 도착한 곳은 강남 쪽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여기 비싸겠는데. 속으로 걱정했지만 철민 씨는 태연했습니다. 저 박철민인데요. 예약했어요. 자리로 가는 동안 철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여긴 내가 단골이에요. 특별히 좋은 자리 챙겨줄 겁니다. 주문을 마친 뒤 철민 씨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인사 좀 드리려고요. 직원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그래요? 아쉽네.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 철민 씨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묘했어요. 어리둥절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골이라는데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어요. 괜한 생각이겠지. 직원이 새로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철민 씨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출장 다녔던 이야기, 유명한 호텔에서 묵었던 이야기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철민 씨가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또 한 번 안심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 가져요. 우리 나이에 뭘 아끼고 살아요.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아까 그 직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리둥절했던 그 눈빛이요. 왜 그랬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의심을 묻어버렸습니다. 철민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는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인 순자와 명자를 만났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는 사이였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있잖아,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좋은 사람? 누구? 봉사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박철민 씨라고. 정말 괜찮은 분이야. 명자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분인데? 전에 사업하셨대. 무역업으로 크게 하셨고 지금은 은퇴해서 편하게 사시는 분이야. 나이는 66이고. 이야기를 들은 순자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정수가 그 양반 잘 알아보고 만나는 거야? 응,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재혼 사기 정말 많다잖아. 특히 우리 같은 나이 여자들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 명자도 거들었어요. 맞아. 뉴스에서 봤는데 사업가인 척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있대. 천천히 좀 알아보고 해. 친구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철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정말 잘해줘.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처음엔 다 그렇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순자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순자는 원래 현실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있었죠. 아무튼 조심해. 재산 얘기 나오거든. 절대 섣불리 응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철민 씨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철민 씨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친구들도 안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철민 씨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왔죠.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철민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와 명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민 씨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설명했어요. 무역업을 했던 이야기, 직원들을 관리했던 이야기,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쉬면서 살아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신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답다고 생각했어요. 철민 씨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필요하시면 가지세요. 순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회사가...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함을 계속 쳐다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정수가 잠깐 화장실 좀 같이 갈래? 응, 그래. 화장실로 가는 길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 회사 이상해. 뭐가? 이 회사 내가 알기론 10년 전에 문 닫은 곳이야. 내 남편이 여기랑 거래했었거든. 분명히 오래전에 폐업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응, 확실해. 이 회사 이름 기억해. 남편이 그때 돈 못 받아서 난리였거든. 그럼 왜 철민 씨가? 모르지. 근데 뭔가 수상해. 조심해야 돼.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철민 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려는 순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명함 언제 만드신 거예요? 철민 씨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 이거요? 좀 오래됐어요. 명함 새로 안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도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폐업했죠. 그래서 은퇴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태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순자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자도 마찬가지였죠. 철민 씨와 헤어진 뒤 친구들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수가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명함도 이상하고 대답하는 것도 석연치 않아.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르지 말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명함 안 만든 거면 그럴 수도 있잖아. 너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정수가 우리가 왜 이러겠어. 걱정돼서 그래. 알아, 고마워. 근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철민 씨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외로웠던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친구들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감정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외로움이라는 핑계로 저는 결국 친구들의 충고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멈췄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난 이후로 철민 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잦아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뭐해요? 나 보고 싶은데. 처음엔 그런 관심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한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교회 모임이 있어서. 교회 모임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어요. 며칠 뒤 철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봐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아직이요?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몇 달인데요. 이 나이에 뭘 더 알아봐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믿으면 되잖아요. 철민 씨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분들이 뭐라고 했나 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걸까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천천히 했으면 해서요. 천천히요.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천천히 해요? 나는 정숙 씨랑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철민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원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신중한 건가? 스스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철민 씨는 집요하게 혼인신고를 재촉했습니다. 언제 혼인신고할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뭘 더 생각해요?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다가 나중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죠. 정숙 씨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럼 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점점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날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구청 갑시다. 혼인신고하러요. 다음 주요?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준비할게. 준비요? 혼인신고에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신분증만 들고 가면 돼요. 말을 자르는 투였습니다. 거부할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었거든요. 약속한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불안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 앞에서 철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오늘이네요. 가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철민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민원실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철민 씨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요. 저기 철민 씨. 응? 혹시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자녀분들이라도. 순간 철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싹 변했어요. 가족 얘기는 꺼내지 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 내 가족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냥 우리 둘만 신고하면 돼. 냉정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철민 씨가 맞나 싶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물어본 건데. 물어보지 마. 다시는. 딱 잘라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철민 씨도 그걸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안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 좀 격해져서 이해해줘요. 억지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거든요.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서류를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인신고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쁨보다는 후회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구청을 나서는데 철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예요. 기쁘죠? 네. 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축하한다고 외식할까요? 저는 좀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철민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슬픈 걸까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들을 걸 그랬어요. 좀 더 신중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끝났어요.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 응.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 응.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철민 씨의 차갑게 변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돌변하는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급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민 씨는 제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민 씨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지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뭐 하세요? 제 목소리에 철민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어요. 아, 당신 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갑 좀 봤어요. 왜 제 지갑을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왜 있어요? 웃으며 말하는 철민 씨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허락도 없이. 허락이요? 우리가 남이에요? 부부잖아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요.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론 그러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요? 철민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철민 씨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금 시간 돼요? 왜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생활비요? 네. 공과금 낼 돈이 좀 모자라서요. 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5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공과금이 50만 원이나 돼요? 그게 밀린 게 좀 있어서요.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알겠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돈을 보내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안한데 또 좀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요? 옛날 사업 관련해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니. 이번엔 금액이 더 컸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은퇴하셨다면서요? 정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지을 게 있어서 곧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이요. 언제 갚으실 건데요? 다음 달이요. 확실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또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100만 원이었죠. 그렇게 한 달 사이에 여러 번 돈을 요구했습니다. 카드값을 내야 한다. 친구 경조사비가 필요하다.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온갖 명목이었어요. 처음엔 믿었습니다. 부부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돈 이야기를 하지? 어느 날 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모임 있잖아. 올 거지?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응, 갈게. 그래, 그럼 목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철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친구 모임 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철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친구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건데요. 자주 만나네요. 나랑은 시간 안 보내려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됐어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게 느껴졌어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모임 나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요? 친구들 만나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남자들도 오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 친구들만 만나요. 그래요? 확실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그냥 남자들이 쳐다볼까봐 불안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예쁘니까 남자들이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론 칭찬 같았지만 어투는 통제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일찍 와요. 너무 늦지 말고.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모임에 나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철민 씨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순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정말? 결혼 생활은 어때? 그냥 적응 중이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할까 봐요.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늦지도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철민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몇 시인 줄 알아요? 9시요. 늦었네요. 늦지 않았어요. 평소 이 시간에 끝나요. 그래요? 난 늦은 것 같은데. 불만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엔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교회는 일요일 예배만 가면 되잖아요. 따로 모임까지 갈 필요 있어요? 봉사 모임이에요. 제가 계속 해온 거예요. 이제 그만해요. 집에서 쉬어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나는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자꾸 나가니까 불안하다고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 생활을 통제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왜 이러세요? 혼인신고 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혼인신고 전엔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내 아내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철민 씨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철민 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해. 돈은 계속 요구하고 제 생활은 통제하려 들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점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요구들 속에서요.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교회 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세요? 돌아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김 집사님이었어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교회 모임에 안 보이시던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요. 그러세요? 건강은 챙기셔야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숙 씨, 박철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아는데요. 왜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제 친구가 그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당했다니요? 결혼한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잠적했대요. 연락도 안 되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 사람 예전에 사업 망하고 도망쳤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들어본 이름이라서요. 그래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집사님과 헤어진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검색창에 박철민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무역업, 사기, 재혼 같은 단어를 함께 넣어서요.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업가인 척하며 재혼 빙자 사기 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글을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피해자의 하소연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봉사 모임에서 박철민이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역업으로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재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은 돈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총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저도 박철민한테 당했습니다. 같은 수법이에요. 사업가라고 속이고 연금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혼인신고 재촉하더니 돈 뜯어가고 사라졌어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 사람 전과도 있대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습범이래요. 여러 명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급하게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정수가.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와줘. 제발. 알았어. 지금 갈게. 순자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았어요. 박철민, 66세, 상습 혼인빙자 사기범, 전과 세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사업도, 연금도, 따뜻한 마음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순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정수가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순자야.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 씨가 사기꾼이었어. 뭐? 다 거짓말이었어. 사업도, 돈도 다 거짓말이었어. 순자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순자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마트에서 들은 이야기, 인터넷에서 찾은 글들, 전과 기록까지.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식이. 내가 바보였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어. 한 달 전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웃어주던 모습이요.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순자야?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돈 보낸 기록 있지? 응, 있어. 좋아. 그것부터 챙기고. 그리고 변호사 상담받아야 돼. 순자가 차분하게 말해줬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우리가 같이 해결할 거야. 고마워, 순자야. 그날 밤 순자는 제 집에 남아줬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며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의 설렘, 따뜻했던 말들, 다정했던 눈빛,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저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을 뿐이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정리해야 해. 더 이상 돈 빼가지 못하게.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어요. 계좌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어요. 그리고 출금 제한도 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은행을 나오자마자 명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명자도 달려왔어요. 정수가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변호사 상담 받아야 해. 내가 아는 분 소개해 줄게. 명자가 챙겨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 혐의 고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인 무효가 가능한가요? 네. 상대방이 사기 목적으로 결혼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가 중요한데 돈 보낸 기록 있으시죠? 네, 다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철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루 종일 안 받았더니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왜 전화 안 받아요? 나 지금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갈 거예요.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우리 혼인 무효 소송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철민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사기꾼이라는 것도. 사기꾼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철민 씨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기 혐의로 고소도 할 거예요. 변호사도 만났어요. 고소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게 느껴졌어요. 제정신이죠.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알죠. 사기꾼이잖아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련했어요.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민 씨였어요. 문 열어요, 당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컸습니다. 순자가 제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어요.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문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고소할 거예요? 네. 하지 마요. 제발.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신고만은 하지 마요. 매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다른 피해자요? 그건 오해예요. 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요? 사기친 게 사정이에요? 철민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매달리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당신 지금 후회할 짓 하는 거예요. 이미 후회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걸요. 내 명예를 망치면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예요? 당신한테 명예 같은 게 있어요?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철민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무서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겁먹지 않았어요. 좋아요. 두고 봐요. 당신도 편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협박을 하고 철민 씨는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로 다시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요. 각오하셔야 해요. 소송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소장에 서명하는 순간 한 달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설레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날, 철민 씨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던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걱정 마. 끝까지 같이 있을게. 한 달 만에 재혼을 후회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까지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조사받으러 나와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는 날
순자와 명자가 함께 가주었어요. 우리가 같이 있을게. 고마워.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봉사 모임에서 만난 것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갔던 일, 명함 사건, 성급한 혼인신고, 그리고 이상한 요구들까지. 형사님은 꼼꼼히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민, 이 사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상습범이에요. 김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5명이나.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김 씨는 초기에 알아챈 편이라 피해가 적은 편이고요. 그럼 다른 분들은? 네. 전 재산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곧 체포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뒤 박철민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상습적인 혼인빙자 사기범이었습니다. 정감한 3번. 출소 후에도 같은 짓을 반복했던 거죠. 무역업은 거짓말이었고 연금도 없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금색 카드도 한도가 다 찬 카드였대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떨렸어요. 하지만 순자와 명자가 방청석에 앉아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박철민은 법정에서도 발뺌했습니다. 저는 사랑해서 만난 겁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여성과 동시에 만났던 기록,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던 증거들이었죠. 재판부는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어요. 판결이 나온 날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외로움을 이용당한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잃었어요. 저는 집까지 팔 뻔했어요. 모두의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저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재혼 사기 피해자 모임이었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황혼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심하라는 내용으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창피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해야지. 너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 맞아.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제 경험을 정리하고 조심해야 할 점들을 적었어요.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것, 친구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요구들을 견뎌야 했던 것. 재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분과 재산을 확인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들으세요. 그리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참으로 이상한 남성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비슷한 사람 만나고 있었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어요.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힘든 일 겪었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넘어졌다가 일어섰으니까요. 순자와 명자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정수가 많이 밝아졌다.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네. 응, 혼자도 괜찮더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누군가에게 기댔지만 정작 필요한 건 저 스스로 서는 힘이었다는 거리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니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있고 봉사활동이 있고 강연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있으니까요. 사랑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한 달의 실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홀로 서기의 힘을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구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복지관 강연이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참으로 이상한 남성의 요구였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라고요.